광역당국, 그 다음에는 서울시, 그 다음에는 이제 추미애가 급기야 누구까지 동원했느냐? 바로 이명박 대통령까지 소환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고층의 밀접 시설을 짓는 바람에 이번 사태가 이렇게 불거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알잖아요. 3밀이라고 해서 밀접, 밀폐, 그 다음에 밀집, 이 세 개의 과밀로 인해서 동부구치소 사태가 굉장히 심화됐다. 이런 평가를 있었는데요. 아예 구체적으로 MB가 왜 이런 고층의 밀집 시설을 지어갖고 문제를 일으켰느냐. 요렇게까지 추미애가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면책하기에 지금 바쁘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변에서도 이미 추미애에 대해서 한 7, 8가지 질문했잖아요. 할 정도로 자기네 편이잖아요. 민변은. 더군다나 민변 출신, 지금 이용구 차관도 민변 출신 아니에요? 예. 그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리는 상황을 보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난 거다. 왜냐하면 민변이라든가 문바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문바들이 지금 현재 41만 명의 동이 청원에, 제12만 청원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아가고 있고, 여론에서도 이 추미애 이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커져가면서 결국 문바가 챙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바를 챙겨야 할 사람이, 문바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때문에 지금 밀려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바들도 이제 서서히 등을 돌리는 추세로 지금 바꿔 갈 가능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이번에 이렇게 여성 여성 구치소에 있는 분이 확진됐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책임론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 사법시험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시험 제일 처음에 공고할 적에는 이 고사장에서 밑줄을 그으면 안 된다. 이 법전에다가 낙서나 줄긋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11월 22일자 공문에 나와 있는데, 시험이 이제 5, 6, 7, 8 나흘간 쭉 시험을 보는데요. 요 시험 볼 때는 뭐라고 또 돼 있냐면, 법전에 밑줄 치는 건 형반펜 밑줄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걸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고사장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험생들이 얼마나 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이거 고발하겠다. 이제 아마 내일 월요일이니까 틀림없이 고발장이 나갈 것 같아요. 요 문제에 대해서도 또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은 결국은 법무부가 주관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헌재에서도 이 변호사 시험 본래는 확진자는 시험 보지 못하겠고, 감염된 사람은 중간에 또 이 끌어내리기는 그런 이 공고문을 내가지고 이 변호사들이 헌재에 우연신청,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헌재에서 이걸 받아줘가지고 추미애가 아주 대대적으로 망신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변호사 시험 문제 가지고, 또 변호사 시험 문제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연세대 모의시험하고 비슷한 문제가 또 시험에 나왔어요. 연세대 출제 시험하고 똑같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총체적 위기 국면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 추미애예요. 예.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모든 게 다 추미애가 최종적인 책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은 뭐 보나마나 하는 거지 아니겠어요? 오로지 추미애의 생명력과 존재 의미는 윤석열 찍어내기인데, 그거 더나 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장관 하나가 잘못해갖고 사과한다. 이거는요, 나라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더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인사가 만사라는 거 모릅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노무현 때부터 정치했으니까 벌써 노무현 정부가 2003년도에 출발했는데 거의 20년이 되는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능력한 거죠,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한테 절절 매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추미애 사표 하나도 지금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대통령 내려오라 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을 지금 탈핵 처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가 끌려 내려와야 되는, 그럼으로써 본인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 자리나 총리 자리 이런 거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야 차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추미애는 지금 욕심이 많아갖고 주제 파악을 못해가지고 대권까지 내다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 생명이 나라를 위해서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에 있는, 아니면은 국민의힘 당 계열에 있는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서 출전을 해야 되겠지만은,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제야로 딱 몸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 1번 타자가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추미애가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것은 끝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1월 8일 날 법무부 정례감찰위원회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에 나가서 본인이 나갈 때는 또 안 나가요. 거기에서 왜 작년에 이 감찰 관련 규정을 임의로 바꿨잖아요. 중요 감찰 사항에 관해서는 감찰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의무로 돼 있어요. 근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택조항으로 바뀐 거 하나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감찰위원들한테. 그리고 감찰위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먼저 열고 감찰위원회는 열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에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감찰위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12월 1일 날 그러니까 감찰위원회가 열려서 이건 아니되옵니다. 직무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감찰 규정도 지 멋대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류혁은 보고 패싱하면서 박은정이가 아예 말을 먹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감찰위원들이 알게 돼가지고 이 감찰 관련 규정 그 다음에 이 전결 규정 이런 것도 전부 다 감찰 담당관 전결 규정 이런 것도 전부 다 대대적으로 개정할 방안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추미애는 또 어디로 숨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세대 로스쿨 문제와 비슷한 것이 변호사 시험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나경원 의원이 한마디 입을 열었어요. 도대체 그것도 법무부 소관인데 제대로 일 좀 하라. 그래서 이 변호사 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나경원이 잡으려고 추미애가 국회에서까지 피의사실 유포할 정도로 자세하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등들 밝혔잖아요. 이제 나경원의 말하자면 반격의 시간이 됐다. 다음에는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무능하다는 거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결국 이제 내일 신년사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거 신년사 드러나만 한 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코로나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그 믿어주십시오. 이 얘기는 4월 총선 4월 재보궐선거 때 코로나 가지고는 선거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지난 4.15 총선 같이 역전의 바람을 불러 넣어주세요. 이런 의미겠죠. 뭐 결국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남북관계 무너진 것 같지만 절대 안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한반도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또 노력할 겁니다. 이번에 김정은이도 얘기를 잘 했지 않습니까? 딱 요런 식으로 해서 또 이 남북관계에 대한 메시지 아마 굉장히 흥분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대북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바로 어제 9일날 얘기했잖아요. 방역협력, 인도협력, 개별관광 이런 거는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 이런 건 집어치워라. 그리고 이 남북 간의 기존 합의사항 얼마만큼 이행할 것이니라 밝혀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최근에 새 인사에서 이 한반도 이 평화 문제,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된 메시지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다. 드러나마나한 메시지가 된다. 저는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왜냐면요. 이번에 이 정인이 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메시지가 잘못 나와가지고 지금 야권에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정인이 사건은 지금 이 양부모가 학대한 것도 물론 문제죠. 학대면 안 되죠. 그것도 문제지만은 학대가 아닌 그러니까 학대가 이 문제지 입양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입양한 것을 문제 갖고 마치 입양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걸 부각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냐? 아니 입양이 뭐가 잘못됐냐? 학대를 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문 대통령이 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과 공감대를 어느 정도나 갖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론에서도 추미애 때문에도 밀리고 이 국정 상황 움직임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국민들과의 공감대도 또 이 떨어져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레임덕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간조선에서 취재한 기자인데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내년도 5월에 이제 그만두게 되면 결국 양산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 양산에 뭐 궁궐 같은 거 대지를 지금 지으려고 대지를 확보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조선에서 취재를 했어요. 본래에 있는 이 하북면에 있는 평산마을 본래 지금 사저가 있는 데죠. 그 다음에는 이 대통령이 될 때 있었던 홍은동 그리고 앞으로 퇴임 후에 갈 양산 쪽 주민들의 반응을 봤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떨떡지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살던 매곡동에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요새 아무도 사람들도 오는 사람도 없고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홍은동 지역에서는 그런 대로 좀 의미 있는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홍은동 아파트에 살다가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거기서 출퇴근을 한 2, 3일간 또 했고, 그리고 거기 경비 말하자면 아저씨가 경비원이 좀 몸이 좀 암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금도 보내고 또 꽃도 보내가지고 화분도 보내서 이 반응이 그런 대로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양산으로 이제 가는데 이 예정지인 거기 사유지로 가면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봉화마을하고 더군다나 가까워가지고 좀 이제 관광지처럼 성역화 될 텐데 상당히 시끄러울 것 아니겠느냐. 와야 오는 거지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퇴임 준비까지도 이제 다 지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임 이후에 양산 이번에 사저 짓는데 거기서 영원히 아름답게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마을이 국민의 그야말로 국민이 아니죠. 절반의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관광지로 성역화된 것처럼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성역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틈을 누가 지금 딱 끼고 들어오냐면 바로 정세균 총리가 끼고 들어오고 있어요. 딱 차고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세균 씨도 지금 마음에는 지금 콩밭에 가 있잖아요. 지금 지난 연말이나 지금쯤이면 딱 이 콩밭에 가서 다시 이낙연과 그리고 이재명 콩을 매가지고 제일 콩을 잘 뱉는 선수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말도 못 꺼내고 코로나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정세균 총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 하나만 하다 보니까 이 콩밭이 또 잊혀져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지금 정치권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잘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과 이낙연으로 지금 양강구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기를 받고 이 판을 깨려고 정세균이가 총리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러한 평가에 동의를 한다. 이 중요한 예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선 바로 이 8일날 국회 질의답변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답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세균 총리의 경우는 얼굴도 보면 점잖게 생겼잖아요. 또 미스터 스마일 이런 또 이 평판이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그렇게 크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여론은 아직 뜨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제 기억에 한 3%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15에서 20% 나오고 있고 이재명은 20% 우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게 따라가겠어요? 시간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는 차별화를 선언한 것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결별의 정치적으로는 외향적으로는 내향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결별의 수순에 돌입했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왜? 이낙연 대표 봤잖아요. 쭉쭉 빠지는 거. 한동안 50%대까지 지지를 받았는데 여론에 지금 쭉쭉 빠져갖고 지금 3등 하고 있잖아요. 이걸 뭐 정세균 총리 정치 9단일 텐데 저야 정치 1단도 안 되지만 이걸 왜 모르겠어요? 이낙연 총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부 친문재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문재인 쌍둥이하고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딱 차지해야만이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총리하고 차별화, 결별 선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낙연하고 이 정세균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같은 호남에다가 같은 총리에다가 이 정치 기반이 거의 다 겹쳐요. 또 친문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하고도 차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저는 방향을 틀었다 이겁니다. 오로지 대선은 이 이낙연과 그 다음에 이낙연은 꼬마배 그리고 이 대형 배는 이제 문재인 이 두 배를 딱 버려야 되겠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히 코로나 문제 가지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연출했다고 봅니다. 연출. 그래서 연출해가지고 일면으로는 문 대통령을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이낙연이가 과거에 웃기만 하는 총리가 아니라 결단력 있는 총리다. 내가 내 혼자 독자적으로 마이회의에서
정세균 표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친문들도 이재명한테 표를 줘야 될지 이낙연한테 줘야 될지 헷갈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낙연에 대해서도 친문들이 지금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계속 빠지니까. 아니 그러다가 이재명한테 가버리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틈을 이용해 갖고 친문도 딱 챙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반박을 하고 나선 그런 모습들이 전 8일자 국회 질의답변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 미국의 의사당 폭력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도 한 말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결별선은 외향적으로는 이것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예컨대 말이죠. 이 정세균 총리가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대답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발언들을 소개해 드린다면, 이종성 의원이 다른 나라보다 왜 이렇게 백신이 늦어지냐, 뭐 하고 있었느냐, 대통령은 왜 밑에 사람들한테 떠넘기냐 말이지. 왜냐하면 대통령이 13차례나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표정을 굳은 표정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직시하고 또 지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CEO하고 통화도 했다, 대통령한테 이걸 떠넘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예. 그하여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 말이지. 예? 이렇게 막 따져 물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 나한테 묻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관련 이종성 의원이 왜 그걸 나한테 묻냐? 본인이 질의하는 건데 총리는 답변이나 하라. 이렇게 하니까 총리가 더 세게 반박을 해요. 질의는 좋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품위를 지켜라. 이렇게까지 대통령을 감싼 거. 이건 뭐예요? 친문들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대통령을 책임질 수 있게 내가 몸을 던져서 보아하니 친문들이여 나를 지원해 주십시오. 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이 또 질문했어요. 이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왜 우왕좌왕하냐? 국민이 죽어간다. 딱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아니 우왕좌왕이라니요. 누가 우왕좌왕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세게 발끈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이 그렇게 본다. 김미애 의원도 또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저는 그런 국민의 말씀은 못 들어봤다. 우왕좌왕이라고 어떤 국민이 그러느냐? 이렇게 또 쏘아붙였어요. 또 강기훈 의원하고도 또 부딪혔어요. 강기훈 의원이 왜 다른 나라는 인구수의 5, 7배 백신에 확실에 뛰어들었는데 정부는 도대체 왜 소극적이냐? 이렇게 하니까 정 총리가 있다가 5,600만 명분을 지금 다 확보해 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백신도 세금으로 사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의 경우는 왜 5, 6배를 사야 할 이유가 왜 있느냐? 이렇게 딱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기훈 의원이 그럼 왜 다른 나라는 5배, 7배를 확보하느냐? 이렇게 또 다시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정 총리가 있다가 그 나라에나 가서 물어봐라. 남의 나라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요 정도로 맞받아치는 그런 배심과 배포, 그리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통한 친문 세력의 이 확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낙연으로부터 친문 세력을 끌어오르는, 그리고 이낙연과의 차별점, 강한 결기와 그 다음에 결단력, 이런 거를 보여주게 됐다. 그리고 이 미의회 의사당 이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요, 정 총리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했어요. 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국민을 차별하고 편가르며 선동하는 정치는 민주주의 적이다. 예. 지금 누가 국민의 편을 가르고 차별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문재인하고 이낙연이잖아요. 예. 완전히 친문들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민주주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미국에서 의회가 폭력으로 침탈당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기심감과 함께 정신을 번쩍 차린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은 주인이며 궁극적 목표 역시 국민이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민을 차별하고 편가르며 선동하는 정치는 민주주의 적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독선과 불통의 정치는 종국의 국민 불행으로 귀결되는 게 역사의 증명이다. 설득보다 쉬운 게 선동이고 대화보다 쉬운 게 독단이다. 자, 독선과 불통의 정치는 국민을 불행으로 귀결시키는 게 역사의 증명이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당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문재인과 민주당한테, 이낙연한테. 누가 지금 선동합니까? 야당 내에 있는 친이낙연, 친문 이 세력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선동당하고 있다. 진중권 교수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프로파간다.
정치에 말려들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한평준 한신대 교수도 조선일보 칼럼 보면 맨날 이런 얘기잖아요. 주은 파시즘. 선동하지 말라. 선동에 넘어가지 말라. 제가 그래서 칼럼들 계속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저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비판하는 내용과 똑같은 기조와 생각을 가지고 정청리가 페북을 통해서 미 의회의 폭력 사태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끌고 가는 정치의 한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첫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갈 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판 여론과 압박 여론 계속해서 조성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서 중소층 이렇게 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감소 추세에 들어가고 있고 4월 재보궐선거가 이제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이미 빠지고 있고, 특히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의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은 분의 당선이 상당히 유력시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론이 굉장히 굳어져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사실상 오차 범위 안에서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경쟁 구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는 어느 정당이 당선자를 낼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전공이 뭐죠? 여러분들, 돈 가지고 선거하는 거예요. 돈 선거. 이미 지난 4.15 선거 때 재미 봤잖아요. 재난 지원금. 그런데 이번에도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시간상으로는 어제잖아요.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무료로 백신 접종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백신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2월 달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도입한다고 하는데 들어와 봐야 하는 것이고, 과연 약속된 대로 과연 1, 4분기에 1000만 명분이 올지 600만 명분이 올지 실제로 들어와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 방역 접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접종을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니까 무료 접종이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부유층들한테 왜 무료로 접종해 줍니까? 어려운 사람들, 이번 코로나로 심각한 손해를 보신 분들, 저소득층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실질적 피해를 입었고, 또 실질적 피해는 안 입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백신 맞는데 따른 이 재정적 부담이 있는 계층의 국민들에게 대해서만 무료 접종을 해줘야지, 돈이 있고 많고를 떠나서 무조건 다 한다, 이거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사고방식, 획일적 사고방식이죠. 이게 뭡니까? 결국 돈으로 선거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무료 접종 받을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고요. 바람잡이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이러한 이 정책과 전략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것이 여권의 입장인 것이 분명해졌어요. 분명해지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이 짐작은 많이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느닷없이 무료 백신을 다 전 국민으로 하겠다. 지금 정은경 청장이 얘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3, 4분기 가야만이 잘해야 베스트 시나리오로 볼 때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그때도 20세, 30세, 40대 젊은 분들은 접종 받지도 못해요. 그러면 전체 국민이 지금 5,600만 명인데 2,000만 명이 이상이 11월 가도 다 못 받는데 무슨 무료 백신이 접종이 그렇게 의미가 있냐고요. 선거 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돈 얘기를 꺼냈어요. 누가 꺼냈느냐? 이번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마 여권이 이 선거 전략 당연히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로드맵에 돈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가 느닷없이, 얼마 전에는 느닷없이 뭘 꺼냈어요? 사면론을 꺼냈잖아요. 사면론 꺼낸 것이 진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안타까워서 꺼낸 겁니까? 표 받으려고 꺼낸 것이었다가 지금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토끼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를 하는데 통합이라는 말도 못 꺼내가지고 무서워서 호용,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 이 지도자, 통치자의 자세고
대범고 리더십이에요. 이런 수준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 주제가. 그래서 돈 꺼낸 거. 이제 백신 무료 접종이 문재인 대통령 1호라고 튼다면 이낙연 대표의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익공유제예요. 이게 MB 대통령 때 이익공유제, 정우찬 그 당시 총리가 꺼내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흔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이익공유제를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 전이죠. 이 정운찬 총리. 그런데 지금 이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꺼내다 꺼낼 많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지사한테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어요. 특히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 전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주자, 전 국민한테. 이렇게 가지고 작년부터 야, 이거 이재명 대단하구나. 그래도 이 배짱도 있고 나름대로 정책 비전도 있고 아이디어가 있네. 여기에 밀려가지고 지금 이 잠룡 이재명하고 무려 차이가 어떨 때는 한 7, 8%까지 지금 차이가 나가지고 잠룡 2강이 아니라 1강 1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재난소득, 지금도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한테 주라고 했다가 정세균 총리한테 혼났잖아요. 지금 더 풀자, 많이 이 적게 풀자가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재난기금을 잘 풀어야 되느냐, 이거가 지금 관점이지. 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대대적으로 한 대 얻어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거 총리님 잘못했습니다. 총리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정 건전성 생각해야죠. 이렇게 꼬리를 대는 게 이재명 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전의 기회를 잡으려고 똑같이 재난지원금 얘기 물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3차 이 보조금 가지고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조달이 불가피하다. 요렇게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고 있고, 또 4차 재난지원금도 줘야 된다. 요런 식으로 지금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돈 얘기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이익공유제를 지금 꺼내들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이번 코로나 정부에서 또 혜택을 많이 본 업종들, 대기업들, 이런 데서 돈을 꺼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뭐 금리를 낮춘다든가, 또 그것도 다 돈이에요. 다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보상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누가 코로나로 덕을 받는지 측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포퓰리즘이다. 예.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의 혈안이 돼가지고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승자로부터 아예 세금을 걷자고 주장했다. 예.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 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조적이고 대조적으로 차라리 구축하라. 예. 그리고 또 이것은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적 주장이다. 사회주의식 배급과 뭐가 다르냐, 이런 재계의 불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돈 얘기 없이 선거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돈 얘기를 아무리 꺼내고 돈 가지고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속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정신무장, 이론무장 해서 이러한 돈놀이 하는 선거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 황운하 대전에서 지난 연말에 6인 식사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시민이 고발했어요. 방역 감염병 위반, 그 다음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해가지고 그거를 본래 해당 지역인 중부경찰서에서 수사하기로 했는데, 이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하지 않고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이 황운하는 시종일관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 방역법, 방역기 방침 6인 이하, 이 5인 이하 이거 위반한 것이 아니다. 3명씩 들어갔을 뿐이고 시차 있게 들어갔다. 돈도 각자 냈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항변하지 말고, 그리고 대전경찰청 이 가재는 그의 편 든다고 그러잖아요. 황운하가 누굽니까? 경찰 출신이잖아요. 절대 바젓당하는 대전경찰청도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대전경찰청을 지휘하는 이 검찰도 각별히 이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월부터 발동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 이 수사 지휘권도 사실상 없어요.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정 수준 다 아시죠? 고민정 수준. 이 고민정이가 오늘 또 이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기가 막힌 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지금 야권에서 비판받는 게 뭡니까? 백신도 구하지 않고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이게 대대적인 비판의 초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민정이가, 오늘이 아니네요. 날짜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어제입니다. 뭘 올렸느냐면 호주나 뉴질랜드, 대만 이런 데를 얘기 들으면서 그런 데는 백신도 다 구입했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들을 알기나 하느냐, 요렇게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자, 이게 도대체가 이게 참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민정의 수준이에요. 고민정 수준. 고민정이가 자기 학력까지 속였잖아요. 학력까지. 예. 참 이 공부를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공부하다 말고 적당히 하다가 출세길로 들어서 가지고 너무 급격히 출세하다 보니까 출세한 자리가 요구하는 자질과 공부한 수준에서 갖고 있는 지식과의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한테 너무 이 정쟁을 하지 마라. 백신 못 구했다고. 예, 이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은 6만 명, 7만 명에 달해요. 확진자가. 이 누적된 우리 확진자 수가. 그런데 호주는 고민정이가 들은 호주는 확진자가 19명이에요. 뉴질랜드는 3명이에요. 대만은 6명밖에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 백신을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많이 이미 다 확보해 놓고, 왜냐하면 만인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팬데믹은 사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우발적인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 추세가 나와가지고 전 국민의 집단 면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양을 미리 구입해다 놓고,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접종은 안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까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겉으로 차이 나는 것만 가지고, 예,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경쟁 삼지 말라. 그거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예, 이런 사람이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또 여당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이용빈 의원, 검찰에서 월성 1호기 수사하는 거 대통령을 향한 검찰 쿠데타다.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데 검찰 기죽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바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라. 지금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남국, 김용민, 또 황운하 여러 명들이 지금 서명을 해서 그걸 페북까지 올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주관하는 단체는 파란장미 시민행동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역풍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올렸던 김용민과 그리고 이 김용국이가 SNS에 이거를 자랑스럽게 올렸는데 이것을 슬그머니 철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서약하는 국회의원들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4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반드시 낙선을 시켜야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살아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론의 역풍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철회하고 있는데, 한 번 기록된 이런 나쁜 사례는 절대 우리가 기억에서 지우면 아니 되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장, 부산은 좀 덜하지만 서울에서는 지금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론이 지금 안철수 대표한테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대결을 하면 어느 누가 여당에서 나오든 간에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야권이 분열이 되면 이기는 것은 여당 후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안철수 대표가 엊그제는 김동길 교수를 만났고, 또 어제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홍준표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 안철수가 대구에 있는 절에서 우연히 만난 걸로 해서 하여튼 만났어요. 우연이든 아니든 일단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안철수가 또 부산에 가서는 이현주를 만나려고 하다가 또 여론에 비판이 되니까 또 안 만나기로 했고,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번 주에 또 만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종횡무진 이 안철수 이 출마 선언한 당 대표의
이 보폭이 굉장히 커지고 나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입당하거나 합당을 하면 본인은 안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오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 그러면서 왜 집안이 이렇게 콩가루가 되고 있느냐, 의석이 3개밖에 안 되는데 무려 100석이 넘는 국민의당이 도대체 합당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야권이 분열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국민의힘 후보자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왜 안철수한테 기웃거리냐, 굉장히 격노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홍준표 의원 동화사에서 만났는데요. 만나고 나서 어떤 글을 페북에 올렸냐면, 평생을 낭중지추의 삶을 살고자 했었는데, 여기서 참 어려운 말인데, 낭중지추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두각을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낭중지추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 금년부터는 난득호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니 연초부터 참 난감하다. 여기서 난득호도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은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며 살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옛 사자성어입니다. 예, 옛 사자성어예요. 이 사자성어를 써서 올렸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만은 안 대표를 만나고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빈 구석이 있어야 사람이 몰려든다는 것은 YS를 봐도 정치적으로 증명이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이 대선 후보로서도 싸우고 또 이 서울시장 후보로서도 이 홍준표 의원이 당 대표일 때 김문수 지사하고 둘이 싸웠잖아요. 안철수. 그런 것처럼 이게 정치는 생물이라고 누차 얘기하잖아요. 이 정치 구단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홍 의원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절대 안철수 근처로 가지도 말라고 하고 있고, 홍 의원은 안철수를 띄워주고 있다. 그래서 이 참 정치라는 것이 말이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참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아실 것 같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야권이 분열되는 모습, 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순리대로 한다. 그리고 원칙은 당이 3명 의석하고 가진 사람하고 103석 가진 정당하고 이 합당, 사실 흡수해서 정당 대 정당의 합당이 아니라 흡수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 포맷, 형태를 따질 때가 아니다.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 야권의 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야말로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김병우 의원 지금 현재 성폭행 문제 제기를 했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반드시 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고요. 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여성이 나 피해 본 거 없다. 이렇게까지 반박하는 입장문까지 발표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이 국회의원직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검찰 구형을 보면 400만 원, 하나는 300만 원, 하나는 100만 원짜리 이 2개 걸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놓고 선거비로 처리하지는 않은 거, 이것은 100만 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성기를 이용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다니고 사전 선거를 운동한 거, 요거는 300만 원 벌금을 지금 구형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자, 김어준 씨, 말이 많죠. TBS 방송국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런 방송이 무슨 공익방송이고 이게 교통방송입니까? 정치방송이지. 그래서 이 시민단체 사준모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이런 데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왜냐하면 최근에 TBS에서 일합시다. 이래야 되는데요. 이런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캠페인의 목적은 유튜브 100만 달성한다고 했는데 이거 웃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사준모에서 고발을 했는데 지난 5일날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는데 대검에서 이 사건을 서부지검에 8일날 이송했고 서부지검은 바로 어제 형사 5부에 배당을 해서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실 윤석열 총장도 이 김어준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계속 정치방송하고 추미애 편에서도 윤석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교통방송 반드시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재정지원 서울시 예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권의 서울시장 당선자가 나오면 맨 먼저 할 조치가 TBS 이거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송국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요. TBS에서 정치성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없애라는 거예요. 특히 김어준을 없애버려야 돼요. 예, 김어준, 주진우, 김규리 이렇게 주로 출연해갖고 편파적 정치 방송하는 사람들 아예 출연도 금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바이든 대통령 이제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았잖아요. 바이든이 CIA 부장의 윌리엄 번스, 오바마 때 국무부 부장관했던 윌리엄 번스를 전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번스는 30여 년간 직업 외교관으로 쭉 활동을 해왔고, 이 국무를 은퇴한 이후에는 주요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 바이든은 임명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편안히 푹 잠을 잘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유능한 외교관이고 정보기관은 정파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나의 깊은 신념을 공유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번스는 참고적으로 이란 핵합의 타결할 때 막후 협상가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바이든은 대선 과정에서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조건으로 미국이 핵합의에 복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문재인 정권, 즉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박지원 원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바이든 보십시오. 정보기관은 정파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이게 정보기관입니까? 정치기관이지. 박지원 같은 사람이 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정치기관이에요. 왜 갔어요? 무조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김정은이 꺼내서 정상회담을 시켜라. 이거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얼마나 정치적인 성향이 깊은 그런 사람을 갖다가 국정원에 앉혀놓고 국정원의 본유의 가장 본질적인 이 직무인 대공수사권은 아예 없애버리고, 이거 참 이렇게 정보기관을 움직이고 있으니 이 미국이 생각하는 정보기관의 활용도와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국정원의 활용도는 하늘과 땅 사이로 있다.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전문 외교관이 정보기관을 갖기 때문에 외교와 정보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외교관적 사고로 정보기관을 운영하면 저는 실패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뭐 국정원에서 30여 년 있으면서 국정원도 노신형 외교관인데 왔잖아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노주사라는 비판만 받고 떠났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정보기관은 정보기관 속성을 갖춘 그런 정보 마인드, 공작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이제 김정은이를 암살시킬 것인지, 김정은의 정권을 교체할 것인지, 김정은에 대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외부 사조, 즉 외부 정보를 대대적으로 주입시켜서 이 국제화 시킬 것인지, 다양한 공세적 공작 방안이 있는데요. 보다 더 공세적으로 대북 공작을 미 CIA가 해달라. 왜냐하면 국정원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국정원 그럴 능력도 의사도 없어요. 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래서 미 CIA가 단독으로라도 김정은이 레짐 체인지, 그리고 암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드시 핵과 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역량을 동원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제 심야 방송을 마칩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고 말이죠. 새해는 차분하게 좀 시작되나요? 뭔가 큰 게 터져야 되는데 청문회도 좀 미뤄지고 하면서 좀 소식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말씀들은 굉장히 많아요. 좋은 소식들은, 우리가 희망적으로 봐야 될 소식들, 그리고 분석해야 될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김명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가세연의 폭로가 있었는데, 이건 해당 여성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저도 또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문자가 온 게 있네요. 또 따로 저한테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있고,
또 윤석열 총장과 관련돼서 김종인이가 7월이면 늦는다 이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또 대권 가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찬물을 붓는 그런 발언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김종인 때문에 야권에서 보도들이 참 없는 게 이게 안타까워요. 지금 청문회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기 때문에 각종 제보들이 쏟아질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비리비리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된 것 같아요. 어차피 국민의힘에 줘봐야 뭐 되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잠잠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런 말들까지 7월이면 늦는다 이런 말들까지 지금 김종인이 쏟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오늘 편하게 월요일이니까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어제 소식 제가 미국 소식 전해드렸는데 낸시 펠로시 체포된 거 아니었죠. 그리고 펜스도 체포됐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어제 그 방송했다가 말이죠. 일부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까지 보내서 왜 초치냐고.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뭐 초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대로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사실의 기초에서 분석을 해드리지 없는 사실 갖고 분석하진 않아요. 뭐 이런 소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선거 때인데 이런 소식이 자칭 우파 진영에서 나온다는 게 참 안타깝다. 취재를 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지 제3자의 이야기만 믿고 막 보도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우파 전체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거 민주당에서 깠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안 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뭐 이번 지방선거 때 다가와서 까고 안 까고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안 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민주당에서 깠으면 더 좋았죠. 민주당에서 깠으면 아마 민주당이 개망신을 당했을 거예요. 자, 한번 내용 좀 보죠. 이거 가지고도 또 저한테 비난 문자 보낸 분들이 있어요. 성폭행 맞는데 왜 그걸 또 아니라고 하냐. 자, 김병욱 성폭행 반전. 해당 여성은요. 불미스러운 일도 피해도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이 포항남 울릉이라고 하네요. 성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A씨가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를 통해서 입장문을 공개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여기만 보낸 게 아니라 기자들한테 보냈는데 저한테도 왔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협의회에 따르면 박준수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은 최근 김병욱 의원과 관련된 폭로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라고 소개하면서 당사자는 자신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은 저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더는 억측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또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란 표현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한테 이제 온 걸 읽어드리면 최근 김병욱 의원과 관련된 폭로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입니다. 우선 해당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 확인조차 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고통받고 있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란 표현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유 참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우파 뭐 국민의힘도 우파라고 봐야죠. 일단은 그냥 우파가 또 성폭행한 사람으로 몰리고 하면서
한 일주일 엄청난 보도가 나왔어요. 이 보도가. 근데 또 이렇게 해명 보도가 나오니까 잘 안 쓰네. 조선일보에는 아예 올려지지도 않은 것 같아. 이게 한번 타격을 받으면 그 타격 받은 거로 끝나요. 해명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김병욱 의원이 뭐 소송을 한다니까 고발 조치하고 그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또 이것도 무슨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왔으니까 보도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의 한 수가 뭐 아직까지는 제가 얘기한 부분이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린 부분이 틀리지 않았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고, 자 다음 소식은요. 이게 보도가 별로 안 나왔어요. 많은 곳에 나와야 될 만한 보도인데 딱 TV조선에 한 군데 워딩 하나로 딱 나왔는데 요 내용이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요거를 오늘 제목으로도 달고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걸 보면 자, 조선일보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한 말인데 요걸 잠시 좀 작게 해야 되겠구나. 자, 퇴임 시기를 말하면서 김종인이가 한 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사석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7월 임기를 마치고 정치에 뛰어들면 너무 늦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7월 임기 마치고 뛰어들면 너무 늦어. 이제 끝났어. 이 얘기인데 참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이 발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치를 아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요. 퇴임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검찰에서 지금 부인과 관련된 부분 또 본인의 부인 부분 좀 다른 부분이겠지만 본인의 사찰 부분 판사 사찰 부분을 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퇴임을 할 수가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고. 그걸 알아야지. 일단은 아니 자기가 뭐 끝내고 싶으면야 언제든지 끝내면 좋겠지만 일단 검찰에서 억지 혐의지만 판사 사찰 부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직을 하고 싶어도 사퇴를 하고 싶어도 사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알아야죠. 그래서 마치 얘기를 보면 야, 그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보시면 아시죠?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이 아니라 상황상 출마할 생각이 있어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을 까고 있는 거예요.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7월 임기를 마치고 정치에 뛰어들면 너무 늦다. 아니 7월 출마할 생각을 자시고 떠나서 지금 자기가 사표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은 어쩔 수 없이 임기를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언론에다가 이렇게 퍼뜨리면 윤석열이 임기 다 채우고 나오는데 자기가 안 나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사인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이가 윤석열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악담을 퍼붓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죠. 또 얼마 전에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 김종인, 윤석열은 야당 사람 아니다. 야당 사람이 아니래요. 아니 누가 지금 야당 사람이고 여당 사람 따지는 거예요. 우리 반문으로 뭉치자고 하는 건데.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야당 사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7월 임기 끝나고 나오면 너무 늦다. 계속 부정적인 사인을 보냅니다. 단일화를 하자. 또 함께 우리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 뭐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쏟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장기표 대표님이 신의 한 수에 출연해서도 저와 거의 똑같은 입장으로 좀 김종인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아니 사면 문제 대통령이 당연히 권한이 있는 건 맞지만 어떻게 생각하냐? 사면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내가 얘기할 바가 없어. 아니 그럼 지가 왜 사과를 해요? 아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자기가 얘기 못하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과는 지가 당사자도 아닌데 탄핵 때 있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왜 사과하는 거야 도대체? 응?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문재인에게 부담을 주기 싫고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장기표 대표님 표현은 부담 주기 싫어한다. 예. 문재인과 함께 하려고 한다.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간첩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문재인의 미션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게다가 오늘 또 윤건영이도 뭐 윤석열 대선 후보 나오는 거 쉽지 않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예? 뭐 내용은 별로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뭐 이런 내용까지 윤건영 내용까지 소개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치 안 할 거라는 거 이걸 계속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과 민주당 이런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날리기 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지 또 봐야 되겠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식이 없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바쁘다고 합니다. 자, 요 소식인데 요 기사 요것만 딱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윤 총장은 올 초에도 정치적 논란과 거리를 두고 검찰 업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국립현충원 참배한 이후에 대회 일정을 잡지 않고 코로나 대응과 검경 수사권 조정, 주요 사건 수사 등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대검의 관계자는 대회 일정을 잡지 않고 있지만 총장 복도실에 보고하려는 직원들이 줄을 설 정도로 바쁜 업무를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지난해 말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것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해 변호인단을 통해서만 대응하고 본인은 검찰총장 업무에만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추 장관은 다른 업무를 미루고 윤 총장 징계 관련 업무에만 집중하다가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라는 역풍을 맞았다고 합니다. 추 장관과 법무부는 뒤늦게 구치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방역과 관련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합니다. 한편 같은 시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형사부 검사들과 집중적으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4분기에 이 지검장이 형사부 검사들을 만난 공식 일정은 15차례나 됐다고 합니다. 다른 부서와의 간담회는 경제범죄형사부장, 범죄수익환수부장과 한 차례씩 만났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울산 함영수사, 윤 총장 가족과 측근비리 혐의 사건 등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죄다 윤 총장만 조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이도 정신 나가고 정권 보호하는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있고 취미에는 어떻게든 윤 총장 몰아내려고 거기에만 집중했고 근데 윤 총장은 자신의 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 총장 업무 못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윤 총장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바로 이게 윤 총장 스타일인 거예요. 네? 굳이 정치를 하려고 난리치지 않아도 자기 일 열심히 하면은 그게 국민들이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난 이런 사람이 좋아요. 저는 윤 총장 같은 사람이 좋다고. 쇼를 부리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윤 총장 오늘 제목에다가 대권 준비 착수 준비하는 거야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땐 일하는 거지. 이렇게 7월까지 큰 무탈 없이 사고 없이 나오게 되면 바로 그냥 대권으로 가는 겁니다. 뭔 7월에 나오면 늦고 자시고 해.
하던 일은 마무리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거잖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해야지. 지금 자기가 하는 일도 개판치니까 추미애 어떻게 됐어요? 이거 고발당해갖고 깜빵하게 생겼어요. 예. 직권남용, 방역 위반 뭐 등등등등 다 걸릴 것 같아. 추미애는 난리가 났고 이성윤이는 지금 윤석열 총장 관련 라임 옵티머스 이런 부분들 정권 비호하느라 또 윤석열 까느라 지금 거기에만 집중하느라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고 한동훈 건도 지금 100페이지짜리 보고서 무혐의 보고서 이거 뭉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이거 보고해야 되는데 한동훈 무혐의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성윤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검찰 내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엄청 높고 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지금 복도에 줄 서서 대기하면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봤을 때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또 기자들도 지금 윤석열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대요. 실제로 기자들 주변에서 보면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구나. 정말 열심히 한다. 정말 사심이 없다. 이런 칭찬 일색입니다. 이런 게 쌓여서 정치를 하러 나왔을 때 국민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이번 대선 벌어지면 윤 총장 취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벌써 이미 막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만큼 윤 총장하고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기자들이 많다는 거는 앞으로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우호적인 기사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자가 편향적이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건. 근데 일단 이렇게 좋은 기사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인간적으로 또 성숙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호감을 받는 거 아니냐고. 기본적으로 그런 호감 속에서 기자들과 소통하고 좋은 기사들이 나오는 거지. 일단 기자들이 봤을 때도 개떡 같으면요 좋은 기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은 지금 이미 대권 도전 준비를 하고 있다. 너무너무 철저히 하고 있다.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사를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사를 판단했잖아요. 뭐 7월에 나오면 늦고 말이지. 윤 총장 정치하기 어렵고 이미 국민들은 윤 총장이 정치한다고 알고 있고 윤 총장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해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 예.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 추미애가 쇼할 때 윤 총장은 검찰에 지금 코로나 사태, 방역 사태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도 받고 대책도 내놓고 또 계속 소통하고 재판이 있었지만 그 재판도 변호사한테 맡기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말이죠. 굉장히 소질이 있어요. 정치를 잘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오늘 나온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채팅창에 이거 뭐지 이게? 뭐 잘못됐나? 채팅창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저는. 예. 나만 안 보고 깜짝 놀랐네. 하늘아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문학마와 지옥에게 들린 감사합니다. 예.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게 정치하는 거예요. 예. 자기 일도 못하면서 국민들한테 정치한다고 쇼하는 추미애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윤 총장 소식을 오랜만에 전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숨어져 있는 기사인데 제가 찾아갖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거예요. 숨겨져 있었더라고 이 기사가. 자 그리고 또 지금 대구 동화사에서 안철수, 홍준표 이 두 분이 만났어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드릴게요. 요거 분석이 아주 설왕설래합니다. 우연한 만남이냐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만난 거냐. 오늘 이현주 의원 만나러 가기로 한 거 파기하고 왜 홍준표 만났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잠룡으로 분류된 두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서울시장 도전을 하고 또 한 분은 대권 도전을 하는데 이 두 분의 만남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소식도 지금 바로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아이고 김보리님 감사합니다. 김보리님, 아유 늘 김보리님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아이고, 이번 주는 좀 여러 가지 좀 소식들이 터져야 되는데 이성윤이가 꽁꽁 싸매고 있어갖고 라임 옵티머스도 안 터지고 말이죠. 이 원전 문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터질 때가 된 것 같고, 일단 청와대까지는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이 소식이 언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말이죠. 아, 이번 주는 소식이 좀 터져야 되는데 하여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소식들이 굉장히 없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사를 짜내야 돼요. 제가 막 열심히 짜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제목만 가지고 장사하고 뻥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용이 있어야지. 아무리 제목은 제목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도 기사가 없으면 메마른 이 유튜브 시장이 어떻게 될지, 신의 한 수도 열심히 또 취재를, 그래서 저희가 특별 취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내일 또 오후 2시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요. 홍준표 대표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도 저희가 바로 중계를 할 겁니다. 예. 신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화이팅. 흑당 버블티님 감사합니다. 몸 좀 괜찮으신지요? 무리하지 마세요. 예. 아, 좀 피곤해 갖고 말이죠. 아, 굉장히 피곤했어요. 이 기사가 없으니까 더 피곤해. 예. 일은 많고 낮에 손님들도 많이 와서 또 접대해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뭐 다 똑같은 얘기네. 그러고 보니까 어쨌건 그러고 나니까 진이 다 빠지고 말이죠. 아, 너무너무 피곤하고 밤에 또 제가 이렇게 신의 한 수 또 신튜브 두 가지를 하니까 또 좀 맥이 좀 빠져갖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건강은 문제가 없어요. 피곤할 때 더 몸을 혹사하면 안 됩니다. 피곤할 때는 쉬어줘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쉬어줘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금요일쯤에 파주에 갔다가 여행을 좀 한번 가려고 합니다. 여행.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여행이라고 해갖고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좀 시원하고 찬바람 좀 쐬면서 좋은 경치도 좀 보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런 힐링의 시간을 잠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을 너무 팍팍하게 사는 것 같아. 맨날 일만 하면서. 그래서 한 한나절 정도는 제가 좋은 데 가서 한번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현장 중계를 할게요. 현장 중계를. 근데 일을 또 너무 안 해도 피곤해. 이상하게. 초조하고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신의 한 수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한 야외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일을 해도 피곤하고 안 하면 초조해서 더 피곤하고 그래요. 뭔가 사건이 터져야지 더 힘이 나요. 아유, 제 스타일인가 봐요. 뭔가 사건이 터져야 막 신이 나고 기분이 좋고 막 이렇습니다 하는데 요즘 사건이 없다 보니까 이거 빨리 그 지방선거가 다가와야지, 대선도 다가와야지 이거.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가 요즘 이렇게 기사가 없으니까 맥이 축 빠지는. 사업하시는 분들 그럴 거야. 아유, 한참 바쁘다가 좀 일이 좀 뜸하면은 더 피곤할 거예요. 바쁠 때는 피곤한 줄을 몰라. 근데 좀 뜸하면 더 피곤해. 예. 자, 소식 전합니다. 대구 동화사에서 우연한 만남. 안철수, 홍준표 덕담만 나눴다는데 이렇게 사진이 또 떴습니다. 예.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양측은 우연한 만남이었다고 했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조율된 자리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에게 신년 인사를 신년 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홍 전 대표를 함께 만났다. 양측 모두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동화사를 찾아 종정 하해를 예방하고 새해 인사를 드렸다면서 종정 하해께서
중요한 서울시장 출마로 큰 포부를 품은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큰 포부를 푸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덕담을 해주셨다고 하고, 홍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동아사 측에서 새해 예방객 일정을 잡으면서 우연히 동석하게 됐을 뿐 사전에 약속된 바가 없고 같은 예방 자리에서 덕담과 격려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안 대표와 만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을 낭충지추 주머니 속의 주머니 속의 송곳 낭충지추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 올해부턴 난득호도 똑똑한 사람이 머리 숙여 어리숙한 사람처럼 보이며 살기는 힘듦. 똑똑한 사람이 뭐 머리 숙이고 아무리 낮춰 살아도 그걸 다 사람들이 다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힘들다 이거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니 연초부터 참 난감하다면서, 그러나 안철수 대표를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빈 구석이 있어야 사람이 몰리는 것은 YS 김영삼 전 대통령을 봐도 정치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빈 구석이 있어야 사람이 몰려든다. 좀 따뜻한 마음이 있고 좀 뭐랄까 좀 어리숙한 부분도 보이고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뭐 별거 없습니다. 기사에는 뭐 그냥 뭐 덕담 정도 주고 받았다 이건데, 그런데 왜 만났을까? 이거 몰랐을까요? 오늘 원래 이현주 의원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안 만나고 이렇게 절에 가서 홍준표 대표와 우연치 않게 만났다. 이 메시지는요, 김종인한테 던지는 거예요. 김종인한테. 지금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이었고 이거 홍준표 대표는 전 당대표 아닙니까? 김종인이가 뭐 단일화 뭐 별 필요 없다, 너 혼자 나가라 막 이렇게 지금 안철수를 사실상 압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당신이 무슨 국민의힘을 끌고 가, 여기 야당의 당대표, 진짜 당대표는 여기 있잖아, 홍준표 대표가 맞는 거야 하면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메시지 던진 겁니다. 김종인 재수 없지? 나 밀어줘 이 얘기거든요. 이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야 김종인 네가 무슨 비대위원장이야, 그래도 내가 지금 윤석열 빼놓고는 야당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고 또 리더야 리더, 원로고 또 대권 후보였고, 그걸 이제 둘 다 보여준 거야. 이번 지방선거와 대선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사진 한 장으로.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뭐 그냥 덕담 나눴다고 하지만 사진 한 장으로 만남 그 자체로 지금 야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둘 다 이제 알려주고 싶어 했던 거죠. 안철수도 이번에 야권 단일화는 내가 중심이다. 또 홍준표 대표는 다음 대선의 야권의 중심 후보는 나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거를 김종인에게 전달한 거고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거니까 저는 뭐 두 분 다 이게 나쁜 만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만남에 구구절절 뭐 만나서 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얘기하는 순간 더 오히려 진정성이 의심받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그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건 김종인에 대한 불만이 엄청 높다는 거죠. 김종인하고 사실 안철수하고 만나갖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종인이 참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뭔가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안철수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김종인은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많이 이제 각인이 될 거라 이거죠. 게다가 지금 김종인은 엄청나게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아까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도 뭐 7월에 나오면 늦어 꼴값을 떨고 앉아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김종인이가 이번 단일화는 늦게 할수록 좋아. 늦게 할수록 좋고
안 돼도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3자 대결로 나갈 수 있는 준비까지 해야 돼.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니 단일화는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7월에 나오면 늦는다고 그러고 뭔 소리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 유리할 대로 해석하는 거지. 윤석열 총장은요 사실 7월에 나오면 늦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나갔다고 쳐보십시오. 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지금 제3지대 정당이 꾸려졌습니까? 아니면 보궐선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승리에 대한 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나가도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지금 나가자마자 무슨 보궐선거 띱니까? 저는 나가자마자 5, 6개월은 그냥 5개월, 6개월은 좀 길다. 한 4개월 정도는 자기 수양해야 되거든요. 7월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7월에 나가도 거의 한 3개월은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 수양하면서. 지지자들이 부르고 국민이 부를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어쨌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 거고 국민이 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한다고 다 돼요? 그럼 다 되게 정치인들? 국민이 원할 때까지는 윤석열 총장은 자기 일만 묵묵히 하면 되는 거예요. 7월에 나오든 4월에 나가든 그게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일찍 나가면요.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어떤 잘못된 변수로 인해서 야당이 진다든가 아니면 또 여당이 그렇죠. 야당이 지는 수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야당이 승리하는 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뭐 50대 50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행보로 인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가자마자 무슨 선거를 띱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그때쯤이 이제 7월이니까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자기 수양 또 뭐 자원봉사 활동 뭐 이런 거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면 그때 나와도 충분하거든요. 예, 충분해요. 하여튼 홍준표 대표도 바쁜 정치 행보를 걸어가고 있고 또 안철수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열심히 뛰고 있네요. 김동길 교수님도 만나고 홍준표 대표도 만나고 말이죠. 우파에게 표를 받으려고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도 신의 한 수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그런 의사가 타진이 좀 왔어요. 예. 한번 인터뷰 어떠냐라는 식으로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난 소식도 함께 전했고 자, 이 소식은 좀 경제 부분인데 제가 요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하는 거는 여러분들 요즘 주식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신의 한 수에서 정치적인 부분만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기사가 있으면 한번 전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예. 이거 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역사의 길이 남을 붕괴가 온다. 세계 큰 손들 증시 과열 경고. 예. 지금 증시에 낀 거품은 역사의 길이 남을 붕괴로 끝날 것이다. 미국 월가 투자의 거물인 제러미 그랜섬이 최근 투자자에게 보낸 서한 내용이라고 해요. 연초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과열에 대한 투자 전문가들의 우려와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충격과 성장과 고용 등 실물 경제가 식어가는 가운데 증시만 질주하는 현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서 증시가 코피가 터지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도이체방크, 프루덴셜 등
투자 책임자로 일해온 에드 야데니는 10일 CNBC에 닷컴 거품이 붕괴하기 직전인 98년부터 2000년 나스닥은 200% 넘게 올랐는데 지금의 증시가 그때와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여겨진다. 내가 보는 모든 지표가 과열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종말은 대부분 붕괴였다고 말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 칼 아이칸도 최근 고통스러운 조정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4일 CNBC에 나와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랠리와 과도하게 고평가된 주식을 보아왔는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번에는 달라라고 말하지만 한 번도 이 말이 진실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레미 그랜섬의 붕괴 예언은 더 무시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는 투자자 서한에서 급기야 거품이 전설적인 수준으로 부풀어 올랐다. 아주 크게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극단적인 주식 고평가, 폭발에 가까운 가격 상승, 광분 수준으로 투기적이 된 투자자들의 행태 등이 한꺼번에 모여 어마어마한 거품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곧 몇 안 되는 역사적 붕괴를 곧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딕 파슨도 시티그룹 전 회장이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모든 것을 사려고만 하는 지금의 장세가 매우 우려된다. 그저 돈의 힘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중이라고 CNBC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올해 경제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시 붕괴 우려는 과하다고 주장합니다. UBS 글로벌 자산운용 키런 가네시 투자 전략가는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은 올해 기업 실적 순이익 예상치의 22배 수준인데 이는 평균 16배보다 높아도 닷컴 거품 붕괴 직전 30배보다는 여전히 낮다면서 아직 폭락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이제 또 전망을 했네요.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 뭐 지금 이 기사를 한번 보면서 좀 우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거품이 많이 들어갔어. 예. 너무 거품이 많아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해를. 진짜 평생 열심히 모아도 서민들은 집을 못 사요 이제는. 예. 그리고 이 집값이 미국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고 어떤 선진국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지금 높아요. 일본에 비해서도 과도합니다. 예. 강남 집값은 그렇고 변두리도 마찬가지. 그 정도 평수에 그 정도 입지 조건을 가진 집값들이 막 10억씩 한다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고 10억 집 가진 사람이 10억 이상의 삶을 영유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자산, 그러니까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70%가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 그리고 부자들은 한 40%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거품이 빠지는 순간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뭐 이걸 잘 알아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거품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 언제 꺼져도 꺼질 시기가 된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거품 꺼지면 그때 이제 투자를 해야지. 그때까지는 꾹꾹 참아야지. 지금 올라간다고 해도. 예. 뭐 그렇다고 제가 돈이 있어서 투자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있다면 그때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뭐 여기도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하여튼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해운대 아지매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성원해 주시고 자, 이 김종인 얘기 다시 또 할게요. 사실은 김종인 얘기를 하고 경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기사가 약간 뒤로 갔어요. 제가 근데 요거를 한겨레 기사를 갖고 왔거든요. 제가 한겨레 기사를 준재인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평생 할부인 것 같아요. 신 대표님 이 방송으로 우리한테
우리한테 방송으로 쓰담해 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김종인 얘기를 한겨레에서 뽑아왔어요. 그 소식도 전해드리는데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좀 시청자 수가 많이 떨어지네. 역시 뉴스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도 뭐 우리 열혈 독자분들은 늘 함께 하시니까. 자, 요겁니다. 김종인 서울보선 3자 구도로 가도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본다. 서울 보선 3자 구도로 가도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건 완전히 문재인 도와주는 말이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3자 구도로 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3자 구도로 가면 민주당은 엄청 유리해지는 구도거든요. 조직이 있죠. 돈이 있죠. 그 다음에 언론까지 합세해주죠. 3자 구도로 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 양자 구도로 가도 굉장히 팽팽합니다. 예. 그건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때 봐서 알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51%, 문재인이 49를 받았는데 저는 문재인이 49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 아주 처참하게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좌파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결집했잖아요. 그래서 49를 받은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이 그 당시에 받았던 지지율보다도 덜 나오죠. 그 다음 대선에선 덜 나왔어요. 근데 위기다 싶으면은 호남 및 좌파 민주당 세력들이 똘똘 뭉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양자 대결해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3자 구도로 가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중도는 일단 안철수를 민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수파는 국민의힘 등 우리 제1야를 민다고 본다면 이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1등은 민주당, 2등은 국민의힘, 3등이 안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3등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1등이 민주당, 2등이 김문수 지사가 안철수에게도 밀렸어요. 개인적인 여론조사는. 근데 2등이 김문수, 3등이 안철수였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보다는 표를 좀 더 가져가겠죠. 저는 3자 구도로 가면은 안철수가 20대 중반,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20대 중반에서 좀 넘는 거. 둘이 합치면 한 50 가까이 나오고 민주당은 30%로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30만 결집해도. 이 참 바보 같은 게 여론조사를 하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30 나오고 민주당이 30 나오는데 선거를 하잖아요. 민주당은 더 나와요.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그 성격을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알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아 잘못해 기분 나빠 뭐 이런데 특히 호남 분들은 그냥 가서 찍어요. 아무리 못해도.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고향이라든가 민주당 성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표는 고정이에요. 고정. 30 이상은 고정이라고. 그러니까 3자 구도로 가면은 이거 필패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구도 하에서는. 아무리 민주당이 개판을 쳐도 이번 총선이 그랬어요. 이번 총선이. 예? 이번 총선이 민주당이 저렇게 개판 쳤는데 돈 좀 나눠주고 지역 동원하고 언론 동원하니까 게다가 우파는 또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하고 찢어지니까 그냥 져버리잖아요. 180석 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김종인이 이거 미쳤어요. 완전히. 예. 자, 한번 기사를 보면 김종인이야 선거 져도 집에 가갖고 손잡으면 되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휩쓸리는 듯한 국민의힘 분위기를 다잡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김정일이래. 김정은이래. 아, 김종인하고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비슷하지? 뭐야 둘이 뭐 친척 관계야? 김종인이 김정은이 하여튼
하여튼 그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뭐 해도 한겨레랑 해 얘는. 자, 오늘 비대위에서 단일화 회동에 대해 언급한 취지는 서울시장 출마하는 건 자유인데 단일화 협상을 어떻게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 둘이서 한다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이 당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일화 협상을 둘이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정치인들이 상식에 안 맞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안철수 저 사람은 지금 우리 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만나서 뭐가 될 줄 아는데 그런 식으로 절대 단일화 안 된다. 단일화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자, 보세요. 왜 이런 말 하냐. 오세훈도 안철수랑 얘기한다고 하고, 안철수는 지금 또 김동길 박사님 만나고 지금 홍준표 대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 열받았어요. 완전히 자기가. 자기 빼놓고 하는 거. 왜 이게. 김종인이 재수가 없으니까 김종인을 빼놓고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도. 그리고 안철수하고 김종인하고 과거에 함께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도 김종인 재수없게 생각하죠. 오세훈 전 시장이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한 뒤에 위원장님을 만나 논의했다고 들었다. 본인이 조건부 출마를 하는 건 개인 문제지 우리 당하고 관계가 없다. 나하고는 아무런 공감대 형성이 된 게 없다. 이날 김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오전 시장과 만나 안 대표가 만나 만나는 단일화 회동에 관해 비공개 티타임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할애하며 가장 크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인이가 오세훈 시장 엄청나게 비난했나 봐요. 자, 한 비대위원은 무슨 출마를 제3자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 당당하게 갔어야 한다. 안 대표를 만나겠다고 하는데 오 전 시장이 얻는 정치적 이득이 대체 뭐냐는 취지로 오 전 시장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이건 비슷해요.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선통합 후 단일화를 주장했다는데 아침에 내가 직접 정 위원장에게 물어봤더니 통합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지금 단계에서 무슨 합당을 하겠나.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중진들이 선통합 후 단일화 주장에 대해서 콩가루 집안이냐는 표현까지 쓰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일화 필요성은 위원장도 언급했던 부분 아닌가. 단일화는 우리 당 후보가 완전히 정해진 다음 날 3월에 가야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거기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다. 우리 공관위는 우리 당 후보를 내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의 3자 구도 가능성을 높게 보나 단일화를 하자고 하다가 자기가 단일화를 안 되는 과정일 적에 그 사람이 출마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냐. 즉 단일화 하자고 했는데 안철수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안철수가 단일화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단일화는 지더라도 승복하는 걸 전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더라도 안 대표 본인으로서 단일화를 안 됐을 경우에 안 대표의 과거 행적으로 봤을 적에 단독 출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3자 구도가 돼도 우리가 이긴다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안 대표에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 나온 거죠. 3자 구도로 가도 충분히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래도 안철수가 어떻게 튈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뭐 사실이에요. 자, 김 위원장이 이런 전망이 단일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일찌감치 3자 구도에 대비하려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안 대표와 단일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힘겨루기 차원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어쨌건 지금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또 이상하게 김종인 말을 잘 듣고 있대요. 잘 따르고 있대요. 자, 뭐 김종인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막판 협상에서 안 되면 3자 구도로도 나가야지.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안철수한테 압박을 주는 거죠. 단일화 해야 된다. 압박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전략도 엉터리지만
기본적으로 소양과 자질이 좀 부족하다. 이걸 굳이 뭐 한겨레하고 인터뷰할 필요가 뭐 있나. 한겨레는 분명히 이제 민주당 쪽이고 좌파 쪽 아닙니까? 한겨레에게다가 이렇게 뭐 굳이 일일이 이런 전략을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하나 우선 들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걸 깔 필요가 없어요. 아, 오세훈 시장이 절박하니까 그런 충정이 있었겠지, 이래야 되는데, 저는 깔 수 있어요. 오세훈 시장 왜 이렇게 있냐. 저는 까야 된다고 보지만 충정 어린 마음 단일화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군요.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또 오세훈을 바보 만들어 버렸어요. 뭐 그런 출마 선언이 어디 있냐. 난 듣다 처음 본다. 콩가루냐. 국민의힘을 완전 개병신 호구로 만드는 발언들이 곳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전반적인 얘기나 흐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워딩 전하는 그 문구가, 국민의힘 지금 개판 5분 전이야. 내 말도 안 듣고 지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오세훈 걔는 뭐야? 콩가루야 뭐야 저거? 미친 거야 뭐야? 마치 자기 편에게 고자질 하듯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자기 편에게 고자질 하듯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자기 후보들은 굉장히 감싸 안아줘야 되거든요. 김종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당에 인물 없어. 외부에서 끌고 올 거야. 다녔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지가 만난 사람들. 아무도 안 한대. 그러면서 당내에 있는 사람 엄청 깠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마음을 좀 바꿔서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진정성 어린, 꼭 이겨야 된다는 절박함, 이게 있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참 사람이 참 좋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도 안철수가 진정성을 안 보이고 돌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에는 3자 대결 구도도 우리가 참 어렵지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자들을 더 독려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지금 단일화도 우리끼리 먼저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지자들부터 힘을 합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당대표 같아. 그러니까 아니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다 대고 3명이 나가도 우리가 이겨. 근데 민주당에서 들었을 때 뭐라고 그럴까? 다행이다. 김종인 최고. 문재인이니까. 오빠 최고. 김정은 오빠. 김정은이래. 나 김종인하고 김정은하고 왜 이렇게 헷갈려? 김정은 최고. 이거. 김종인 최고. 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헷갈려요. 헷갈려서 그러는 거야. 그럴 거 아니냐고 이게. 참, 미치겠어요 아주. 국민의힘은 아주 박살 내려고 하는 것 같아. 3자 대결이 왜 힘든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주당은 무조건 30은 먹고 가요. 양자 대결에도 30 이상, 40 가까이도 나올 수 있고 3자 대결해도 무조건 30 이상은 먹고 간다. 그러면 3명이니까 나눠서 333인데 국민의힘이 40을 갖고 온다?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40 갖고 와야 이겨요. 40 한 5 정도 3 정도 돼야 이기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니면 그 이외의 후보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그렇게 나오나? 40%가 아니라 30 이상 나오나? 대권 지지에서도 4%뿐이 안 나온다고요. 국민의힘이 30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거에 들어가요. 자, 국민의힘 똘똘 뭉쳤을 때 30 이상 나왔다고 쳐요. 안철수 한 25 나왔죠. 반 가져가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30만 가져와도 이기는 거예요. 30점만 넘게 가져가도 이긴다고. 선승한다고 선승. 3자 대결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길 수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이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김웅숙님 말대로 또 게다가 호남분들은 뭐 호남분을 저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호남분들은 관성이 있어요. 투표 관성.
영남 분들은 아 그래? 나 투표 안 해. 기분 나빠. 이런 스타일이고 호남 분들은 야 투표해 그러면은 그냥 관성대로 자기 민주당을 찍는다니까. 어? 잘못하는 거 알아. 근데 민주당을 찍어요. 그건 호남 투표의 그 관성이에요. 그걸 무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